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그 뿌셈에 관련돼서 이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 군사제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뿌셈 그 5권 47페이지 펴보세요. 자, 요거 이제 이때 이제 뿌셈은 지금 조선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넘어가기 때문에 5권을 이제 보고 찾으셔야 돼요. 자, 양난후 군사제도를 정비하다. 네, 군사제도 개편인데, 자, 임진왜란 전후 이제 시기에 조선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대규모 전투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그에 적합한 훈련과 무기체제 등을 갖추고 있었다. 자, 조선에서도 1592년에 임진왜란을 발발하자 군사제도 개편이 가속화되었고, 당시 일본군의 병력이나 전술, 무기 등이 조선군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제 개혁이 불가피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이제 조선 후기 때 훈련도감이나 상비군 체제가 등장하였다. 자, 그럼 훈련도감 설치 운영을 볼게요. 자, 조선 왕조는 신분과 토지 제도를 기초하여 군역과 군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자, 조선 초기에 정부는 병농일치를 지향하여 중앙군인 갑사, 직업군이죠. 정병으로 구성되는데, 갑사는 저 양반 출신의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에 가전을 지급받는 군인이고, 점차 이제 16세기에 소멸되었고, 그다음 양인 농민의 의무구역이었던 정병은 왕조 초기에 그 토지 소유 여부와 인정의 기준을 편성하였다. 자, 그러나 이제 세종 10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인정을 분리하면서 군역이 크게 증가됐고, 이 토지와 인정을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군역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양인 계변은 아니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이제 봉족제 아래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군역을 담당했는데, 보호법이 실시되면서 토지를 갖든 말든 어, 상관없이 모든 인정은 성인 남자는 어떤 식으로는 보인이든 그다음에 정병이든 이렇게 군역을 담당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군역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성종조에 의해서 인정만을 기준으로 군역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아마 이제 보법에서 이제 여기에서 인정만을 기준으로 군역을 부과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인정을 이제 부과하고 거기에 또 토지도 부과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토지를 부과하는 대신에 이제 인정만 기준으로 했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하여튼 요때 토지와 인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군역 토지 소유 없이 이제 뭐냐면 인정은 토지 소유 상관없이 인정은 이제 군대 가고, 거기에 토지 부과한 것, 토지도 낮은 5개월당 일정을 해갖고 부과해갖고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요 인정만 기준으로 이제 군역을 부과하는 건 토지 부과는 제외시키고 이제 인정만 기준으로 다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처럼 국초의 병농일치제인 그 의무병 농민들이 주로 군대에 평성했기 때문에 농민에 처한 사회 경제에서 상황에 따라 군역 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컸다. 그래야 이제 16세에 거쳐서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군역을 내는 대립이나 국가의 군역 면제를 대가로 털거는 수포제가 일반화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선조 25년에는 4월에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우세한 전술과 무기를 활용하여 조선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이에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대대적인 군제 개편을 시도하고 마침내 선조 26년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자, 훈련도감은 의무병이 아니라 군사의 급료를 지불한 군역을 담당하게 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비군 제도였다. 자, 훈련도감은 조총을 다룬 포수, 장검을 다룬 살수, 하를 다룬 사수로 구성된 삼수령 체제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상비군이자 급료부 도강군은 그 조총, 하양 등을 군수품을 나라부터 제공받았다.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예전에는 이제 자비부담이었거든요. 먹는 거, 무기나 이런 것들 다 자비부담을 하는데, 이 훈련도감은 자비부담이 아니라 급료도 받고 조총과 하약고 등 군수품도 받았어요. 예. 또 훈련도감은 또 자체적으로 또 뭐냐면 각종 무기장을 자체 운영하여 군수품을 이제 충당하고요. 그러니까 조총도 만들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둔전을 설치해서 군량을 비축했다. 그래서 군대가 사업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리 활동도 같이 하고. 지금 중국 군대가 그렇죠. 뭐 중국이나 미얀마의 군대들 보면 어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또 뭐냐면 사업도 운영하고 기업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이 훈련도감은 자체에서 무기 제조와 기술 개발을 주력하면서 조선국의 군수 강공업 선대에 이바지하였다. 자, 조선 정부의 이 훈련도감 운영에 필요한 군비 확장 확보를 위해 양계를 제한 전국의 특별세인 산수린을 징수하였다. 자, 임진왜란 종결된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후금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을 중시했다. 그러나 훈련도감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못한 훈련도감이 도망과 이탈이 속출됐어요. 근데 여기 좀 약간 더 보충하면 이 훈련도감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에 뽑혀 가지고 번상돼 갖고 강제로 직업군이나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돈도 안 주고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도망가는 사람 많겠죠.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도관군의 충원 방식이 각 지방의 도관군 할당에 착취하는 이른바 승호제 형식으로 바뀌었다. 요거 아까쯤에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자발적 입대하는 것보다는 승호제 형식, 그러니까 이제 호마다 인제 랜덤식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들어가서 인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요렇게 하도 그 요렇게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도망과 이탈하는데 요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더 도망과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 이제 지정된 이제 훈련도관은 공항을 따라서 처자를 이제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급료도 제대로 못 주니까 어떻게 불만이 많겠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성 내에서 각종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을 해 갖고 도관군들은 정부도 이 상업 활동을 묵인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난전이 이 훈련도감에서 출발해요. 그 훈련도감 그 병사들이 생활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급료 가지고는 어 그래서 일과 끝나고 나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제 장사 시장 상인들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 상인들이만 허가받고 하는 건데 허가받지 않는 이 훈련도관 어 군사들이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이 일종의 최초의 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걸 단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 생활을 아니까 돈도 못 주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최초의 난전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조선후기 이 같은 도강군들은 산업 창현은 도성의 상업 인구를 크게 증가시켜 상투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훈련도감 군인에게는 여러 신분 계층이 혼재돼 있고 개중에는 일본 사천 신분도 포함돼 있다. 요 사천 신분이라는 거는 노비 신분, 천민 신분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훈련도감은 양인이 다수지만 일부는 노비도 있었다. 네, 보시면 돼요. 노비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고 원칙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여러분들 살면서 그걸 확 느끼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예.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훈련도관도 양이지만 실제로 노비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비군 체제를 운영했던 이 훈련도감은 19세기 후반까지 약 300년 동안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어를 중심 기능을 어 맡았다. 자, 임진왜란 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훈련도감을 설치한 이래 인조 반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중앙 관제로서 오군영이 차례로 이제 창설되었죠. 그래서 임난 직후 강해군은 명나라의 쇠퇴 및 청의 흥기라는 중국의 격변에 대응해서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대외 정책의 방침에 주력하고 있었다. 자,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서인 세력들이 친명 배금의 외교 노선을 충명하면서 후금은 위협에 대처할 군사적 장치가 적시 필요했고 아울러 전국의 병동에 어느 정도 급증했던 이 시기에 서인들의 어떤 군사 기반도 필요했죠. 다른 세력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인 세력들은 이제 전국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운영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조선 후기의 중앙 관제로서 오군영은 서인 정권의 안정 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점차 정비된 양상을 보였다. 자, 그 정비된 양상이 그 밑에 쭉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네요. 예.
자 보면 자 인조 2년에 발발 이간에 나는 이간에 나는 조선 정부의 군사 증강 추세를 가속화시킨 사건인데 자 이날 계기로 서인 여건은 금이군이 필요하다. 왕을 주변에 지킬 수 있는 병력, 호위 병력이 필요하다 해서 어, 국왕 호위 병력 어용총을 창설했죠. 그다음에 이어 경기도 이제 그 정비의 총력을 이제 기울여 갔는데 당시 도망갔던 상태에 급시했던 정병을 모아서 총영총을 이제 재편성했죠. 이가이나 때 도망갔던 그 패장병들 모아서 그래서 서울과 경기를 강화했다. 자 이후 조선 정부는 두 차례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전에 추진했던 중앙 군영을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를 더 신용을 기울였고 그 가운데 이제 별도의 소속 군대가 없던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이제 설치하고요. 오히려 훈련도가 비롯한 각 군역의 군액을 증가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였고 그다음에 호종주의 북부에 대비한 군사 증강도 더욱 주력했다. 그 중심 부대가 이제 인조 때 만든 어용총이라고 했죠. 자 숙종주의 마지막으로 이제 금이형을 만들었어요. 금이형.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5군형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내용도 이제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마지막 주 볼게요. 자, 오군형은 일정한 계획 아래 일률적으로 편성한 부대가 아니죠. 오이처럼 소속 군사의 성격도 한결같지 않고 그래도 이제 훈련도 관점 상비군 출신도 있지만 그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총영총이나 뭐 수호청처럼 경기도 이제 그뭐 소고군 출신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도성에 상주하는 상비군도 있지만 각 도에 건조하는 정병들이 번성하는 곳도 있었고 병상군제보다는 상비군 체계가 중증으로 이제 농민의 일반적인 군포를 대합하면서 군역을 대시했다. 그래서 상비군인지 보다 병상군 이렇게 혼합해서 움직였지만 주력은 상비군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병에서 모병으로 바뀌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군포를 내고 대신 군역을 대신하게 했다. 그리고 그 군포를 받고 정부에서는 직업군인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방군 정비와 소고군을 볼게요. 자, 임진왜란 때 선조 25년에 훈련도감이 이제 설치됐고 이듬해 지방군으로서 소고군이 이제 창설됐죠. 소고군의 편제는 전반적 기후신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죠. 예. 절강 지역의 이제 정법, 범법을 바탕으로 해서 첫 관계가 만든 건데 주로 이제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야. 이 책을. 자, 기호 신설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야 군영의 편제 영사, 소, 초, 기, 대로 구성됐고 칠상위부는 영어에서 영장을 뒀다. 자, 이것은 이제 소고법 구성이죠. 구대 편제 방식인.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소고군하고 소고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종료의 수령의 권한이 어떤 지방 군사권을 진간체제에서는 원래 수령 겸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진간체제였지만 요번에는 좀 바뀌어서 정당 영장제를 줬어요. 여기는 무장들을 주로 해요. 예. 근데 지방에 따라서 수령의 영장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그런 채로 바뀌게 돼. 왜냐면 수령대 반발이 많거든. 예. 평상시에는 자기 밑에 있었던 이제 군관들이 어, 위기 시나 훈련 시에는 자기 윗대가리에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소고군은 거주주 중심의 훈련 방식을 채택했던 병농일체 군사제도였고 하급 군관이 뭐 초관, 기초, 대총 지역사는 선발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소고군은 양인과 청인 모두 편제되었다. 정부는 사천에까지 소고군에 편입시켜 그래서 사천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노비를 얘기하죠. 천인에 대한 국가 지배를 강화했고 그러니까 이제 소고군은 지방군 편제 그 명목으로 실제 국가가 인민, 실제 천민까지 노비까지 장악을 하겠다, 파악하겠다 이런 의미야. 자, 이거는 뭐 고조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강군사를 설치해서 강군을 만들어갖고 지방군을 만들었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지방군 체제를 강화시킨 것도 있지만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민들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군 강화든 뭐 중앙군 강화든 간에 국가 권력의 강화와 연결돼 있어요. 다. 예. 자, 그다음에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항촌의 재지사대 부세를 약화시켜 나갔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와 양반집 계층의 천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가졌고 천인들도 신분 병동을 촉진하게 되었다. 한편 설립 초기 다양한 신분 구성과 달리 점차 소호군은 천인들로 채워지는 양상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속대전에선 천해군으로 규정지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 납포군이라고 하죠. 포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신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소호군은 이제 군대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전술과 무기 체제 도입하자. 임진왜란을 치면서 조선 정부는 전술 체계의 한계를 적시 깨닫고 조선 전기 때 군사 전략은 주 기병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방의 유목민 소금에 대응해서 기병 위주의 적은 병력을 활용한 방어 체계 중심이었지만 임진왜란 전후에 동아시아의 정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고 파양무기가 보급되면서 뛰어난 기량의 무예보다는 훈련받는 군사들이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기량의 무예가 뛰어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보병은 한 명 한 명은 그 군대 뭐냐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종의 집단 전법 있죠. 방형을 설치해서 조총을 무장한 이런 전법은 집단적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도 가면 산수병 구사에서도 병조별 훈련과 함께 하나의 전술 체계에서 집단 훈련도 동시에 받았다. 이 시기에 전쟁에 습한 조직적인 부대의 운영에서 좌우됐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뛰어난 병사들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병사들이 밀집해서 밀집 대응을 이룬 다음에 일련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총을 쏘는 방식의 그 형태가 주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외에 그 조선의 전술 체계도 기병 위주의 타입의 보병 중심 나갔고요. 자, 이때 이제 보병 중에 조총을 다는 포수가 조선국의 병력의 전술의 주축으로 나갔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 해도 다 보병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양난을 거쳐서 이제 병자원 때 기병의 또 중요성을 알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깨졌거든 기병한테. 그래서 이제 기병을 또 여기에다 또 플러스 시켜요. 예전 그래서 보병 중심에만 여기 플러스 부수적 기병도 운영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선후기 때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 그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통론 넘어가죠. 이제 분당 정치의 성숙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몇 페이지야? 320페이지 분당 정치의 성숙 읽어보기 전에 조선 정치사의 이제 흐름 같은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한번 기본 강의에서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학계요, 뭐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이 조선 전기 정치사를 5시기로 구분해. 그러니까 이제 16세기에서 19세기 때. 그래서 첫 시기는 붕당의 성립기야. 이 붕당의 성립기. 선조에서 강해군 때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강해군 때 이 제대로 붕당이 제대로 안 됐죠. 아까 이제 대북이 어, 전제하였잖아. 권력을 서로 나눠갖지 않고. 근데 이제 이것이 깨게 된 것은 두 번째 시기가 이제 뭐냐면 붕당 정치기야. 절정기죠. 그래서 인조반정에서 현종까지 뭐냐면 서인이 중심이지만 여기에 누가 끼어들죠? 남인이 끼어들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군영을 뭐냐면 이루잖아. 상호 비판 체제를.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예성 논쟁이죠. 자, 예송 논쟁은 여러분 알다시피 1차 예송, 2차 예송 이렇게 이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 2차 예송은 남인 이렇게 승리했지만 승리하고 나서도 각 정파의 정적들 제거하지 않았어요. 공존을 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분당 정치의 어떤 성, 성숙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당 정치가 말폐화되기 시작해요. 점점 붕괴되죠. 이게 한국기야. 음. 그래서 이제 숙종부터 경종까지 한국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돼. 상호 공존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한국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의 이제 분당들 영수든 사사 다발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자, 요 한국 정치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 요때 일단 그 붕당체 말패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붕당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말패가 되니까 일당 독재가 되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붕당을 뭐냐면 조종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겠다. 이게 탕평 정치기죠. 자, 요때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 뭐 한국 정치에도 왕권이 강화됐지만 요건 이제 왕권 강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탕평 정치 같은 경우엔 영조나 정조가 유명하죠. 예. 영조는 완농탕평, 그다음에 정조는 그 중농탕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탕평 정치에 만든 중앙 집권 강화, 왕권 강화가 세도 정치기 때 잘못된 방향이었죠. 일단 세도 정치기 때는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몇 개 가문이. 근데 이 태평 정치기 때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강화를 이제 강화시켜 놨잖아. 근데 세도 정치는 왕권은 약화됐어요. 근데 이 중앙 집권 강화 부분은 세도 정치가 더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히려 지방을 수탈을 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도 정치이죠. 자, 이 세도 정치기는 한국기의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이건 아니라 일문 독재야. 일당 독재에서 벗어나서 몇 개의 가문이 아닌 독재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이제 뭐냐면 황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좀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붕당 성립기부터 해갖고 이렇게 세도 정치기까지 총 5단계 이렇게 내용 있잖아요. 자, 요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 있어요. 단순히 이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항상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된다. 예. 이걸 이제 무슨 관점이라고요? 사회구조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분당 정치나 그 전에 사화나 이런 사회 경제사적인 변화와 함께 연결돼 있고 이거는 이런 관점은 사회 구조사적 접근에서 분당과 사화를 접근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시기 구분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얘기할 것은 요게요. 이제 분당 정치 성립기 하면서 대북 전제하가 깨고 분당 정치가 형성됐던 시기에 예. 여기 2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숙종의 한국기는 요 3기를 얘기하고 그다음 뒤에 이제 얘기한 탁평정의 4기를 얘기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치 시기는 5기는 세도 정치기를 얘기하고요.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그 자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정치사 부분에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조선 전기 관련된 정치사들은 뭐 제도사 위주로밖에 안 나오고 대개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하면 정치사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요 후기 때 내용이.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뭐 집권세 이게 왔다 갔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깐요. 이게 보이시죠? 아이고.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네. 아쉽네요. 예. 이건 나중에 제가 도표도 이렇게 해서 가로세기로 해 가지고 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강론 다 끝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 사건들 다 정리하고 나서 요 부분을 정리할게요. 요게 PDF 파일을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시 나중에 인제 좀 가로 눕혀 가지고 다시 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강동 넘어가죠. 320 페이지 분당 정책의 성수 관련된 내용. 자, 요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읽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이 시기 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12 페이지 펴 보세요. 보충 자료. 자, 분당 정치 예송으로 이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77번. 예. 77번. 요번에 그 이 강은 두 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잠깐 그 얘기하다가 인증번호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었어. 예, 두 개예요. 이번 강의는. 자, 분당 정치가 예속 이어지다. 자,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한 정파가 전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강해군 시기 때 문제점을 거울 삼아
남인을 정권에 참여시켰다. 요 정권 독자는 대북 정권이죠. 자, 그리고 정책의 인사를 결정할 때 일반 제야살림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걸 이제 무슨 원칙이냐면 숭유살림이라고 해요. 숭유살림.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살림들의 의견도 어,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을 했죠. 살림 세력들 상당수가 서인 세력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인과 남인은 정치 사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인진왕과 병자호나 후유증에 대해 극복하는데 협력했다. 그러니까 국가 제조하는데 협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다음 분당 연합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론에 입각한 전국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이제 앞에서 이제 표에서 5시기 나눌 때 두 번째 시기죠. 그래서 분당 정치가 활성화됐던 제일 절정기야. 한국 정치 전까지죠.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뭐 암살당했는지 아주 빨리 죽었고 귀국하자마자 즉위한 호정 복림대군은 청에 대한 복수를 내세우면서 제야 서인 송시열과 송중기들을 중용했고 허목과 유선도 등 남인사도 등용하여 분당 간의 조화를 유지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뭐 여러 정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까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이제 언급한 그 대동법 확대 실시하고 이 대동법은 인조반정 때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복귀해서 이제 확대 실시하고요. 북벌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제 선종 때 그 예송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 분당 정치가 무너졌고 숙종 때 당파 간에 대립했다. 근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음. 여기는 예송 논제가 마치 서인과 남의 분당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송 논쟁의 자체가 물론 이게 예송 논쟁 자체가 지금 입장 올 때는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공론 같은 그런 논쟁이긴 하지만 예송 논쟁 결과 1차 예송, 2차 예송 결과 서인 반대편 패배한 측에서 을 생존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예, 같이 이제 물론 핵심 세력들은 제거를 했지만 그래서 서인과 남의 분당 정치를 보여줄 때 사고 공조를 볼 때 예송 정치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이거 오히려 요거는 어디와 관련되면 숙종의 한국 정치와 관련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당파 간의 대립은 당파도 아니죠. 이 표현도 이게 분당이라 써야지. 예. 그래야지 표현이 맞지. 아, 그래서 보니까 쓴 사람들 보면 자질이 좀 문제가 있어. 교과서도 이게 이제 교수가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쓰거든요. 교사들이 어디 뭐 뺏겨가지고 썼는지 간혹가다 이상한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고 잘못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북소년에서 이제 교과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10년 뒤에 얘기지만. 예.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밑에 보충 자료 잠깐 볼게요. 자, 서인이 집권했지만 두 가지 원칙은 계속 지켰죠. 이게 뭐냐? 물신 군원 숭유살림이야. 이거 한국사 통례에 나오는데, 자, 물신 군원이란 뭐냐면 여기 왕비는 꼭 서인 집안에서 배출한다는 거야. 서인 집안에서. 그리고 숭유살림은 명망 있는 재임의 살인 세력들의 의견을 듣는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공동 정치를 확보한다.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이통랑에 있는 물신공곤 숭유살림은 참고로 이 당이통랑은 이게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때 노론계 당서예요. 노론에서 편찬한 당서이기 때문에 약간 믿을 수는 없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경자 고자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당이통랑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물론 경종이 고자였는지 아닌지는 그게 역사를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약간 이제 뭐냐면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적어놨어요. 야사가지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노론 입장에서 이제 쓴 거예요. 이거는요.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당해통랑은 문실국홍과 그다음에 숭유살림이나 두 가지 원칙을 했죠. 그래서 인조반정 성공 후 반정 주도 세력이 정한 원칙을 알려져 있다. 자, 서인 세력 중에 왕비를 내어 왕실과 밀접한 권력을 유지하고 왜냐하면 외척지만 그 외척이 돼야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편하잖아요. 그다음 명망 있는 제야살림을 중요하여 공로의 지지 받았다는 뜻이다. 실제 한두 번 외에는 모두 이제 서인 집안의 왕비가 나왔고 조선 후기 전국의 살림의 중요성이 역할이 컸다. 자, 이거 원칙은 서인의 집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47페이지 보세요. 음. 예성 논쟁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읽어야 되겠네요. 예.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다시 통론 내용 들어가서. 자, 선조 초 동서붕당으로 시작된 사림의 붕당 정치는 곧 서인, 남인, 북인의 정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가 외단을 거치면서 그 줄곧 주전론을 입장했었던 북인이 우세를 점하였다. 근데 북인은 조직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인 가운데서 이항계를 제외한 모든 계열을 포함한 학연성이 되게 비교적 희박했어요. 다양한 잡단 세력들이 들어가 있죠. 다양한 구성원도 이루어져 있었으며 따라서 일단 집권하자 그 내부에서 여러 갈래로 했는데 이때 이제 소북인이 뭐 대북인이 이렇게 이제 갈려서 나갔죠. 그다음 또한 동인과 서인의 대립 과정에서 배척의 대상이었던 훈축계가 오히려 강경노 입장에서 동인에 기부했고 이들은 다시 북인을 형성했으므로 북인은 서인과 남인에 비해서 사유로서 순수성을 상실해 나갔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북인 내에서도 사림의 청인을 지키는 측이 독립할 소복이 됐고 이 소복 중에 상당수가 강해군보다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색들이야.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서인 세력의 서인이 이끌었던 중종 서인반 그러니까 인조반정에 개입을 했죠. 같이 가담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력이 후에 점점 약화돼 갖고 서인들 중에 상당수가 남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소복 세력들이 뭐냐면 남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소복 세력 남인에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기 남인 출신도 그 기원을 따지면 이 소복 세력들 전향으로 이제 소복 세력들 남인 세력으로 전향하면서 했던 세력들이 이제 금이 남인 세력들의 주 이제 뭐냐면 어, 기반이죠. 자, 하여튼 소복을 지칭하면서 대북 소복을 분리돼 발생했다. 다시 대부분 골북인이 육북인이 이렇게 했다가 또 소복은 육당인이 그다음 남당인이 이런 입장으로 나눠졌으며 이들은 모두 북인 내에 남아있는 훈축계 역사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하냐, 그 다음에 강해군을 지지하냐 이것 따라 또 나눠지죠. 자, 성조만 여러 갈래 분파한 탁소분이었던 유영경 등 1인 정정호까지 진전해졌지만 강해군 즉위 계획으로 그 대북 정권이 수립되면서 분당 정치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 듯 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대북 여기는 뭐냐면 초창기 때 얘기해요. 이 초창기 때 제그 초기 때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정강에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세력들을 그 뭐냐면 어 편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세력 균형을 통해서 분당 정치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칠서의 변이 터지죠. 칠서의 변. 7명의 서자가 저기 이제 도둑질 하다가 걸린 사건이 있는데 그걸 캐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 강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옥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강해군도 생각을 달리 해갖고 이제 믿을 거는 자기 이제 뭐냐 지지해주는 사람밖에 없다. 해서 대북 전제화가 일어나요. 예. 자, 하여튼 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읽어보면 자, 초기 때는 분당 정치의 의무를 해갖고 다양한 세력들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깨지게 된 게 대북 측면에서 자신의 학문적 정통 상류에서 조직을 높이고 이현적과 이양을 편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혜택 변천이라는 사건이죠. 또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혜택 변천, 혜택 변천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많은 살인들의 지지를 이제 상실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서인과 남인들의 방목을 심화시켜서 집권 기반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칠서의 변 같은 난이 일어나서 사건이 나갔고 이제 옥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전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자, 이에 불안을 느낀 칠세의 변이 일어나자 강해군과 대북은 새로 왕이 옹립한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왕의 안정을 깨우자 임해군 자기 형을 죽이고 왜냐면 강해군 두 번째 서자 중에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임해군이 있었죠. 근데 임해군을 굳이 죽일 이유는 없었는데 죽였어. 왜냐면 임해군 평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개망나니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좀 정통성이 없었던 인물이죠. 예.
근데 이제 형이 죽은 것까지 괜찮은데 친형은 영창대군을 죽였죠. 예, 자기 이복 동생이었다. 자, 그 이복 동생은 죽인 이유가 아까 좀 설명했죠. 실사의 변호 결과 영창대군의 중재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얘를 이제 어, 사전에 제거를 해야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토 그 정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겠다 해서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유폐시키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걸 폐륜으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제 조선 초기가 아니에요.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종법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것이 반정의 명분이 돼요. 자, 드디어 서인이 주도했던 인조반정 후 강해군이 퇴위하고 대북 정권도 몰락하여 이후 정권은 서인이 우세로 점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서인은 살인들을 등용하고 그 다음에 국혼을 서인계만 하는 숭유살림과 국혼 물신 두 가지 포방을 했죠. 아까 아침에 읽은 것처럼 당익통랑의 내용이죠. 자, 요때 이제 살림이라는 세력들은 어떤 거냐면 대체로 이제 살림을 가리키지만 엄격한 면에서 간직에 오이지 않고 재하 유학생들만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아서 뭐 자기가 간직에 오겠다는 그런 생각보단 난 처사로서 관계에 오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학문적 연구를 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서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연원을 형성해 초의 연원을 형성해서 뭐냐면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제 압력을 형성하는 그런 어 여론 공론층 형성이었죠.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청거 등 뭐 각오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림의 영수가 송시열이죠. 송시열. 예. 자, 그 이는 서인의 전제를 스스로 경계하고 남인의 진출을 허용하여 비판 세력을 공존에 위한 분당 절차를 신호하는 편, 그 가운데 이제 국훈만은 서인이 독점하여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정책은 대체로 선거를 거둬 현종 때 이르러 약 60년 동안 서인의 우위와 비판 세력으로서 그 남인의 공정관계가 유지되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건이 예속 논쟁이죠. 예속 논쟁. 자, 이 예속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법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해야 돼. 종법. 네. 종법이라는 것은 주나라 예법이라고 해요. 주나라의 이제 어, 주나라의 이제 대종, 소종 이렇게 나눠갖고 큰 집안은 작은 집안은 소종은 대종한테 이제 절대 충성하고 이런 그 관계를 이제 적어놓은 게 종법인데 이게 이제 조선 초기 때 이제 성리학의 도입과 이제 유교 도입과 함께 들어왔어. 근데 조선 초기 때 종법은 그 거의 형식적이에요. 예, 형식적이고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그냥 지켜질 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양난 이후에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됐잖아요. 자, 근데 이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 종법이 엄격하게 그 뭐냐면 지켜지기 시작해. 그래서 종법에 어긋나면 현재 왕이라도 정통성이 없는 거야. 예, 종법에 어긋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이 종법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그 가계를 맞추려고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인조반정 이후죠. 인조반정 이후. 여기는 제가 읽고 넘어가진 않지만 후셈이나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인조하고 이제 인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인조는 그 선조하고 유씨 유씨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정원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정원군. 정원군. 그러니까 정원군은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 서자죠, 일종의. 예. 그래서 이제 정원군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 그 다섯 번째 아들의 그 뭐냐 첫 번째 장자, 정원군의 장자가 능양궁이야. 이 정원군은 이제 강해군하고 좀 대립하다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능양군이 나중에 인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뭐냐면 강해군에는 자기 그 뭐냐 삼촌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강해군 입장에서는 능양군 조카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법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예전에 종법에 보면
일단 선조가 있고 강해군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강해군에도 그 밑에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지만 장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세자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이 세자는 죽고 강해군은 제주도는 유배가 됐죠. 그러면 이 선조들 이을 대상을 종법의 대상을 있는 그 종법의 대상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당연히 정원군, 능양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근데 정원군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능양군은 그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얘를 원종으로 왕이 아니지만 원종으로 추승을 해요. 예. 비록 왕은 아니지만 후에 이제 받들어 모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인조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국정의 논의가 원종을 추승하냐 마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 그러니까 인조 입장은 원종을 추승해야지 강해군과 요군 라인을 끝나서 선조, 원종, 그 다음에 능양군으로 이어진 인조로 이어진 이 라인이 종법의 라인이 된 거예요. 예. 원종이 추승돼야지. 그래서 이걸 원종 추승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인조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인조.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 적자죠. 복림대원 소현세자. 근데 소현세자가 죽으면 당연히 소현세자의 아들 원손이 새 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 당시 인조는 이제 우겨가지고 신하들 반대 물리치고 그 당시 이제 그 복림대군을 호종을 한 거야. 이것도 적장자가 종법을 이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 인조가 우겨서 호종을 이렇게 이제 종법의 라인에 적장자 라인에 어, 이어 있게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원종 추송 논의와 그다음 호종의 라인 정리 문제 등등을 거쳐서 종법을 이제 다시 정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조, 원종, 인조, 호종 요 라인을 정립을 하는데 왜 그러면 그 당시 인조 당시에 이렇게 우겨가면서 말도 안 되는 다섯 번째 아들을 첫 번째 아들로 이렇게 해갖고 종법을 만들고 적장자를 만들고 호종도 적장자가 아닌데 분명히 자기 그 형이 있고 그다음에 원손도 있는데 다 무시해 보이고 족장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종법상 이거는 종법이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종법을 뭐냐면 맞게 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통성을 얻게 된 거예요. 조선 초기 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그냥 지어하고 무시해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송영령도 앞에서 언급한 이런 원종 추송 논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냐면 호종을 이제 첫째 아들로 보는 이런 그런 것도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연결돼서 예성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예성 논쟁은 이제 이게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여기인데 그럼 요거 이제 예성 논쟁 관련돼 갖고 어, 교과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통론도 읽고 그 다음에 관련된 풀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이거 잠깐 읽기 전에 요거의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기본 강의 내용에서 예송 논쟁을 좀 정리해보고 읽어보죠. 자, 예송 논쟁 보죠. 배경은 이제 물론 이제 그 호종은 몇 번째 아들로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지만 배경은 서인과 남인의 학문적 정치적 차이가 예돈에 반영하고 그것이 국가 재정 논의의 총체에 반영한 결과라는데 자 1차 예송과 2차 예송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일어났냐 이제 보면 앞에서 이제 그 차남이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차남 있었죠. 소현세자하고 장남이고 그다음에 여기 복림대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현세가 죽었으면 단위 원손이 있는데 불구하고 얘를 무시하고 어, 복림대군이 일어났 왕에 있어. 그래서 이게 호정이야. 그리고 이제 인조는 원손들 그러니까 세자가 그 아들이 두 명이고 딸이 한 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현세자 그 강씨를 이제 사살시키고 이 원손들을 다 저 제주도 보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두 명 죽고 한 명 아들만 살아남았거든요. 이게 석현이라는 사람이 아직 제주도에 유배된 상태였어요. 살아있는 상태죠. 음. 그러니까 종법에 따르면 이 석현이 그 복림대군 호종의 현종보다 더 정통성 있는 거야. 예. 근데 인조가 우겨가지고 이
호종과 현종을 이렇게 연결한 종국 라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터지게 된 거야. 자, 그때 인제 호종이 죽으니까 현종이 이제 즉위했겠죠. 그러면 호종을 이제 그 첫째 아들로 볼 것이냐, 인조 주장대로, 아니면 원래 그 소현세 다음에 둘째 아들로 볼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인들은 첫째 아들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서인들은 둘째 아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에 따라서 이제 근거도 각각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보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호종을 죽고 나니까 첫째 아들 볼 때 자이대의 복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년 상할 것인가. 또 두 번째 볼 때 자이대의 복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 그 대부는 인조가 나중에 르그망에 얻은 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예송과 2차 예송을 이제 일어났는데, 그 호종의 상을 당해서 이제 자위대를 복제를 하는 문제에서 서인은, 얘네들은 그 당시 그 호종을 두 번째 아들로 보고 1년설을 주장했어. 예. 근데 남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첫째 아들로 보는 3년설을 주장했어요. 3년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서인은 건국대전 국조례의 주제가 해보면 두 번째 아들이 죽을 때는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에서 남이는 태어나긴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예전에 고서나 이런 것들, 고대를 보니까 주례 의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두 번째 아들이라도 첫 번째 해는 왕이 됐으면 첫 번째 아들 취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3년설 주장한 거야. 네. 그래갖고 뭐 여차여차 해갖고 결국에는 서인의 의견이 채택됐어요. 예. 그 1년설이 이제 채택됐죠. 남인이 실각했어. 근데 주의할 건, 여기 남인이 실각됐다고 해서 남인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일부 이제 실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어. 성리학적 어떤 그 공존에 입각한 붕당 정치의 원리가 지켜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종의 비가 사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위대물자는 며느리죠. 나이가 많긴 하지만 여기에서 또 1년설, 3년설 이렇게 했는데, 서인도 마찬가지로 9개월설, 대공설 주장했고, 남인선은 1년설 주장했죠. 결국에 이번에는 이제 남인이 승리했죠. 이때 이제 예전에 1차 예송 때 그 문제가 됐던 송시열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체위부정이라고 해갖고 막 사종지설 체위부정이라고 해갖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송시현이.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사종지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 그 사종지설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부모가 자식상에 3년복을 입지 않은 네 가지 경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첫째가 장자가 큰 병이 있을 때 제사를 받지 못할 것, 둘째가 서손이 후사가 이을 것, 서자가 이제 후사를 이을 때인데, 세 번째 걸로니까, 세 번째 서자를 세워 후사를 이을 때,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음이죠. 왜냐면 왜, 서자가 누굴 뜻하는 거야 지금. 어 요거자면 요 송실의 얘기는 두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될 때 후사를 이을 때 얘기를 한 건데, 송씨는 그 당시에 서자라는 의미는 그 의미보다는 보통 첩의 자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앞에 죽었던 그 호종에 대해서 뭐냐면 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첩의 자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는 거고, 오해를 불릴 수 있는 발언이고. 그러면 또 그 당시에는 석현이 계속 살아 있었어요. 앞에 제주도 간 석현이. 그러면 요 인조 그다음에 효종, 현종의 그런 정통성을 부인하고, 여기 보면 소현세자 석현의 종법의 정통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소현세를 첫 번째 아들로 보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또 뭐냐, 사종지설 경우에 부모가 이제 3년상을 지내지 않고 자식상을 입을 때 네 가지 경우에서 세 번째 들었죠. 얘가 서자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체위부정. 그리고 체위부정은 이건 바르지 못하다. 제달 지는 거 잘 못하다. 이 말은 정통성이 없다. 이 말을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종지설, 체위부정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거야. 근데 이때는 현종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차에는 얼마나 이제 판단력이 있었던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을 유별시켰어. 그래서 결국에는 남인이 승리하죠. 1년설을 채택하고.
그래서 이제 서인의 처벌 과정을 둘러싸고 허목과 강격파 청란과 허적 등 온고파 탐란이 이렇게 분열됐는데 탕남이 주도를 했어. 그래서 서인들은 처벌은 받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강력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공존을 했죠. 그래서 1차 예송이든 2차 예송 간에 어떤 걸 볼 수 있냐? 이거는 그 서로 간의 공존을 인정해 주는 분당 정치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한국 정치처럼 상대방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밑에 보면 예속 논쟁을 보는 관점을 좀 볼게요. 정리해서 보면 자, 논리적 근거는 서인은 건국대전 국조대 주제가 되고 남인들은 주대 얘기 의대인데 여기 고대가 있죠. 육경도 있고 이거는 남인들이 이제 성리학 외에도 육경이나 이런 것들 원시유학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요. 자, 호종의 인식 문제에서 이제 호종을 둘째 아들로 인식했다. 예. 근데 남인은 호종을 첫째 아들로 인식했다.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고대에 입각해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야.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호종의 인식 문제. 공사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종법의 적용 문제에 가서 천하동례를 강조해요. 천하동례는 뭐냐면 신분에 상관없이 그 신하든 그다음 군주 등 간에 다 똑같은 예법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종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신하든 군주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 강화가 된 게 아니라 신권 강화가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서인들 입장할 때는 자신의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왕권이 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남인들은 왕자의 부동산을 주장해. 예. 그래서 종법도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의해 범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왕자 부동산은 왕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의 예법을 사대부의 예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대부 예법을 가지고 왕의 예법, 왕실 예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왕자의 부동산을 주장했고요. 자, 그다음 신분제 입장에선 이통 기국론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물 속에는 다 이가 내재돼 있다.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왕이든 사대부든 노비든 범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물론 신분제를 인정하지만 지향은 인간의 어떤 신분적 평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정책에 반영돼서 노비 속량이나 서울통도 주장하고 노비 종북법도 찬성하고요. 그래서 서인이 집권할 땐 노비 종북법을 찬성하고 반대로 남이 집권할 땐 또 폐지되고 그런 거니 왔다 갔다 하죠. 자, 남이는 이양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기호발설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가 반하면 범인 성인이 되는 거고 기가 반하면 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가변성, 이의 발의 주체를 인정하죠. 이발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인이 이발 존재가 기발한 범인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신분적 차별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통과 노비 속량에 적극 소극적이고 참고 이 노비 속량은 노비가 양인이 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노비 종목법도 반대하죠. 왜냐하면 노비 종목법은 조선 후기 때 노비 종목법은 양인을 학대시킨 조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왕권과 신권에 강해서 여기에서는 서인들은 성리학적 공치주의 입각에서 신권을 강화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남인들은 권력을 좀 야당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좀 강화시켜야지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를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왕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뭐냐면 예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호법법에서 입장을 보면 어 대개 보면 이제 이통 기국론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국력을 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호법법에 대해서 찬성했어. 왜냐면 호법법은 양반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양반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반대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인이나 남인들이 다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노비종목법은 다 서인 찬성하고 그다음 호법법은 다 서인 찬성하고 그다음 남인은 노비종목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호법법은 이건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일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손 논쟁은 서인과 남인의 대결이긴 하지만 요 밑바닥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논리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정책들은 다 그 이항학파나 이이학파의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 예속 논쟁을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공리공단 같은 논쟁이 아니라 정책을 운영하는 이런 논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속 논쟁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그 국정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방향들이 표출돼 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요 예속 논쟁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본 거야. 예. 학문적 기반 위에 자신의 노선을 정당성을 주장한 정형적인 정치 형태의 전례 논쟁. 이거 뭐 소모적인 논쟁이었죠. 그렇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성리학과 예송의 심화, 그리고 친가와 적장자 중심의 가족제도 변화, 학파 분단 간의 어떤 긴밀한 관련성, 신권 성장, 양날의 국가 재건 방법들이 이 왕실의 전례 문제가 포출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보죠. 예. 단순한 공리공단이 아니라 공리공당이 아니라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예술 문제로 봐요. 예.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요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어 자 하면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계속 문제. 아까 아침에 읽다가 만 거 있죠? 예, 지학사에 있는 내용 볼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지학사가 아니라 요거는 뒤에 있네요. 이건 한국 정치고 예, 요거죠. 몇 페이지야? 14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예속 논쟁이 벌어지다. 자, 성리학자들은 정통적 요소가 많았던 가농상제를 성리학적 규범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예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예학이 발달했다. 자, 예학은 각 학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인제 거기 서인과 남인이 남인은 호정의 죽자, 새어머니, 인조 계비죠. 자위대부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입어야 되는 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자 예송이고요. 문제는 호정이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다. 그래서 서인은 주자가 같다. 왕도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한다. 왕자의 그 천하동례라는 입장에서 차남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상복 입어야 된다. 근데 남인은 주대나 예기를 근거해서 왕은 사대부와 달라야 된다. 왕자의 부동사서죠. 비록 첫 번째는 아니라 두 번째라도 일단 왕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사대부와 달리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므로 장남과 마침으로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주장했다. 자, 이는 왕실과 사대부에 적용한 예가 똑같아야 하는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자, 동시에 왕위 계승에서 호종을 적통하고 보냐 아니냐는 관계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싼 예속 논쟁 이렇게 있죠. 자, 예송은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호종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 논쟁을 발전했다. 자, 1차 예송은 호종이 죽은 뒤 계모인 자이대부가 호종의 상을 당해 상복 3년 동안 입을 것인지 1년 동안 입을 것인지 두고 벌인 논쟁이다. 2차 예송은 자이대부가 며느리 호종비에 상을 당해 상복을 1년 입을 것인지 9개월 입을 것인지 놓고 논쟁을 벌였다. 허목의 남인 등은 남인은 왕실의 예는 사대부의 예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송시열 등 서인들이 왕실의 사대와 같던 주자가 따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왕자의 부동산서, 왕자의 부동사서 여기는 천하동네 이렇게 입장을 보냈죠. 자, 이에 따라 남인은 1차 예송에는 3년설, 2차 예송 1년설 주장했고 서인은 각각 2차 예송에는 1년설, 9개월설 이렇게 주장했다. 자, 1차 예송은 서인들이 이제 그 승리했죠. 집권에 성공했고 그렇지만 2차 예송은 남인들이 이제 승리했죠. 예. 그 일체 예송은 기해년에 끄는 기해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예송은 갑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인예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음, 한국 통론 넘어가서 예송 논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남인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인의 주도한 전국에서도 남인은 꾸준히 진출했고 이렇게 해서 쌓아진 정치적 기반 위에 서인과 두 차례 예속 논쟁을 벌이게 됐다. 즉 호종이 사고하자 인조계비, 호종의 계모였던 조대비, 조이대부, 조대비, 자이대부 조씨, 그래가지고 자이대부, 자이대부 조씨의 그 뭐냐 상복 기간에 쟁점으로 되었는데 이때 송시열 등 서인의 호종 그 송시열 등 서인은 호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기년설 1년설 개진하고 이에 대해서 인제 윤후 등 허목 같은 남인은 2년설 만 3년설 이제 들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3년설 들고 오면서 논쟁이었다. 이때 만 2년이라는 거는 3년을 하는 게 아니라 횟수 3년이에요. 횟수. 그러니까 횟수에 3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만 2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년설 채택하에서 서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현종 말년 때 호종비가 이제 사망을 하죠. 그래서 다시 조대비, 자의대비인 조씨의 이제 복제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서인은 대공설, 9개월설 주장했고 남인은 기년설을 대입했는데 결국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은 역전 남인의 우세를 차지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이 이제 그 송시열이 1차 예성 때 했던 그 사종지설 체의부정 이 발언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서자에서 후사를 입을 때는 그 3년설 했던 거는 체의부정 받으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앞에서 인제 그 잘못하면 호종, 현종 라인의 어떤 정통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부각이 되면서 송시열이 이때 잠깐 뭐냐면 유배를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인제 예성 논쟁의 의미가 그 밑에 있죠. 예. 자, 이와 같이 예송을 중심한 분단 간의 대립은 성리학을 지배 인용하는 산인 정치에서 예의 문제가 꼭 사회 질서 구분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공리공단이고 막 쓸데없는 논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예의 문제가 그 안에는 각 정파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논리 그리고 앞으로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담고 있고 담아 있고 이런 것들이 포출됐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사회 질서 기본적 구분으로 학연에 대한 그 바탕은 분당적 필연적 귀결이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죠. 건전한 그 논의도 봤죠. 또한 이 과정에서 있어서 소수당의 존재가 허용되고 그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다는 점도 분당 정치의 원칙이 충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철종 한국 정치 이전의 시기를 분당 정치 절정기로 보는 근거가 요 예송 논쟁이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학사 그 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공개적인 어떤 비판과 견제를 하고 상대방이 이제 패하더라도 그래도 인정해 주고 예 같이 같이 공존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정치가 아직까지 예송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예 두 차례 예송에는. 자 따라서 그 조선의 분당 정치는 선조 때 비롯해 강해군 때까지 가도를 거친 후 인조 반정에서 선종 때까지 이르기까지 보다 원숙한 몸소 행위였던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분당 정치 중에 조선의 정치 과정에서 요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 시기. 네. 요 시기를 얘기하고 이제 한국 정치는 이제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관련된 포샘 내용은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할게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 한 예송 논쟁 관련돼 갖고 관련된 포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